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5천여 명 발생해서 월요일 발표 기준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연일 300명 안팎까지 확인되면서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만 5,883명입니다. 전주보다 9,604명 증가한 상황인데 지난주 후반 정도만 봐도 초반에는 7만 6천 명대 정도가 나왔다가 그 후에 6만 8천, 6만 5천 이 정도 수치까지 조금 떨어지면서 주춤하나 싶었는데 이번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중의 증가 추세는 아니고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죠. 예. 그런데 이 전주에 비해서도 2배의 더블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 시에 그 주중에도 계속 늘어나고 사실은 월요일에도 계속 증가 추세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급증 추세는 멈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월요일 날 항상 적게 나오는 것은 일요일 날 검사 건수가 주는 것인데 사실은 임시 선별 검사 수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일요일 날 검사 받는 사람들은 적어서 이 숫자만 가지고서 줄었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숫자가 본격적으로 또 얼마나 증가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임시 선별 검사소 거의 없어져서 60세 이상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숫자 자체가 적고 이번 주에 방역당국에서 70개소 정도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 그런데 어제 일요일 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뭐 서울에서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진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나오는 통계 숫자들, 즉 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지만 검사 건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그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통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PCR 검사가 젊은 층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에 있어서의 PCR 검사 양성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좀 더 확실하게 통계에 잡혀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임시선별검사소를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방역당국의 발표에서는 60세 미만인 경우 PCR을 좀 더 확대한다는 방침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사를 해서 그 PCR 검체가 있어야만 뭐 BA5든 BA2든 뭐 변이주의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7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75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검사 수가 줄고 신속항원 검사는 수치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현재 추세 어떻습니까? 예, 이 사망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2배는 아닙니다. 예, 지난주에 사망자인 경우에는 93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137명, 약 1.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위중증 환자의 수도 한 주일로 평균으로 보면은 한 주일에 71명이 이전 주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122명, 약 1.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2, 3주 후에는 시차를 두고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사실은 거의 피크로 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증가 추세를 보면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 지금의 그 BA5라는 이 유행인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자는 굉장히 많아지지만 위중증 환자 또 특히 사망자 수는 다소 증가하는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이 통계들을 보면은 사망자 수가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급증 추세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절대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뭐 20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특히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역 또 의료 체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위중증 사망자를 줄이려면 의료 체계 정비가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주에 정부가 1,435개 병상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병원들에서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병원 내에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글쎄 이게 1,435개 병상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2주 안에 뭐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105개 정도가 추가 확보가 되었고요. 그 병원들의 반응도 사실 일주일 내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데가 1,000군데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현재 중환자실 병상 같은 경우는 1,458개가 있는데 병실 가동률은 23%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준중환자 병실 가동률은 40.5%로 이게 점차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전처럼 병상이 대기가 걸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중환자실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담 입원실이 좀 더 빨리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거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일까요, 교수님?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경우 이 감염이 지금 재감염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감염원이라는 것은 거기 입소자보다는 사실은 종사자들이라든지 면회객 같은 데서부터 감염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비대면 면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외출 외박을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종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했는데 사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주 2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 1회 의무화하고 앞으로 더 악화되면은 2회 유행이 커지면은 2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코호트 격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격리를 해도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집단 발생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점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거점 요양병원을 격리를 시키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동 의료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병원에 파견을 해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을 방역당국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감염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은 해외여행,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 입국 후 바로 그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입국 후 3일 이내만 받으면 됐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역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그 유입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요. 네. 지금 그 3일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입국해서 검사를 3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된 사람들이 해외 유입 변이주가 들어올 경우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기간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한 줄여야 되고 그것을 이제 하루로 줄인 것인데 사실은 하루로 줄였어도 그 하루 동안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격리할 것 혹은 호텔에서 격리할 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잘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입국 전에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입국한 후에도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접촉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계속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낸 것이 거리 두기는 하지 않되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들 면회 금지시키고 해외 입국자들 증가하니까 PCR 검사 기간도 하루로 단축시키고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에서 과학적인 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는 과학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입국자하고서 그 하루 동안에 음성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은 자가 격리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건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지금에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해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2년 넘어 이 방역의 피로감들 때문에 굉장히 해이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BA5가 원체 전파력이 강해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유행의 억제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BA5라는 이 BA5라는 전파력을 막느냐보다도 여기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얼마나 조기에 치료를 하고 조기에 처방하고 위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 또 이 위중증 환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중환자실 같은 것 또는 일반 병실이 대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일상 의료 체계가 완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만 해도 지금 벌써 확진자가 9배나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휴가철만이라도 조금은 더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방역 관리 현장 점검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휴가철에 방역을 강화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가족 단위, 자기가 항상 만나는 지인들 사이에서 소규모 휴가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능한 한 MT 같은 것들도 대규모가 아닌 MT를 해야 될 것으로 뭐 연수라든지 뭐 수련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계획돼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계획을 해서 가는 것은 올 여름을 좀 지나서 이번 유행이 좀 지난 다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휴가지에 가서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또 손 씻기, 또 실내에서 여러 환경에서의 환기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해서 조금 더 유행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 어떤 강제 조치, 방역 통제를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 방학과 지금 방학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휴가철과 방학이 맞물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역 대책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이 BA5라는 것이 백신이 잘 안 듣는 거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을 함으로 해서 유행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위중증 예방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고위험군 고령층에 한한 이야기여서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서 접종을 더 권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몸이 약한 학생들, 면역 약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비만인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좀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방역 면에서 보면 지금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 교실에는 안 가지만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같은 데는 그렇죠. 가기 때문에 그런 학원이나 교습소에 있어서의 방역, 즉 그 안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잘 쓰고 또 손 씻기 잘하고 환기 잘하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뭐 최대한 방역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지금 이렇게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는 크게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 앞서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또 발표된 바에 따르면 1명 더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명 나왔는데 지금 BA5보다 이 켄타우로스 BA2.75가 더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숫자가 명확하게 몇 명이다라는 큰 틀의 집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뒤늦게 발견되는 상황만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데 이걸 좀 크게 모집단으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그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2.75라는 것이 그렇게 전파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 5월 말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됐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 뭐 13개, 15개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자리 숫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BA5에 비해서 전파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유전자 자체는 변이가 36개나 있어서 면역 회피 능력이라든지 또는 전파력이 강할 것처럼 보이기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거의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지금 예. 오늘 4번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인도에서 입국한 그 30대 인도인이
감염되었는데 그 입국하는 날짜가 5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네 번째 환자인 경우에는 13일 날 확진이 됐어요. 증상도 13일 날 나타냈고 8일이나 지나서 지금 감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구나. 이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나온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성이거든요. 예, 예. 그 지역에서도 2.75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도나 뭐 청주나 인천이나 전부 다 이 확진자들이 2.75를 빨리 전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이러스는 이 델타 플러스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소멸됐거든요. 이 바이러스도 지금 그런 경로를 걷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 2달이나 지나는 사이에 있어서 뭐 숫자가 몇천 명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감염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감염력은 높을지 몰라도 증식하는 능력이 좀 나쁘지 않은가. 이것들은 이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알거든요. 세포 감염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위중증화율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이터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뭐 위중증화는 둘째치고 전파력 자체도 BA.5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BA.2.75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WHO가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본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좀 방역에 신경을 쓰자 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게 스위스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위원이 15명인데 9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무총장이 이것은 위험하다고 일단 발령은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16,000명 정도 되기는 하지만 감염 경로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99%가 남성 동성애자들이기 예. 때문에 그 나머지 1% 정도가 그 동성애자들의 양성의 파트너 여성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 경로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미국에서도 2명이 나왔고 유럽에서도 최소 6명의 어린아이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은 지금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어서 아주 특수한 접촉들에 의해서 물론 성병은 아닙니다. 이게 예. 밀접 접촉이면 누구나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거인들이나 또 여성들도 감염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나 면역 약화 환자들이 감염되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16,000명 정도 감염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감염이 되고 좀 더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풍토표 지역 이외에서의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 체제만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사망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